서울경제신문과 센, 서울경제TV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제26회 서경금융전략포럼.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서경금융전략포럼 주최사인 서울경제신문 손동영 대표이사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손동영입니다. 서경금융전략포럼이 어느덧 2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금융사들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고 더불어서 저희 금융전략포럼도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금융사들은 큰 변화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마는 다가올 미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격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저출생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금융을 비롯한 모든 산업의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8명 정도로 주저앉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에서 1명 미만인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고령화도 급격하게 진행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내년이면 아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극단적인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금융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분야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익히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금융시장의 자산 규모 축소, 안전자산 선호, 연금시장 불안 등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기존 시스템은 물론 우리의 금융정책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6번째 서경 금융전략포럼의 주제를 금융, 인구 임팩트를 넘어라로 정한 것은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본다면 대응 방향에 조그만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시대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서경 금융전략포럼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먼저 고민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서울경제는 앞으로도 서경 금융전략포럼이 한국 금융업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토론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국회의원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앞서 말씀을 잠깐 하셨지만 저출산은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미래의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65세 이상의 초고령 사회가 인구의 20%를 접어드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단 어떤 한 분야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정부와 국회가 또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참 오늘 서경에서 준비한 포럼이 참 시적절하게 또 포럼을 준비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회 또 대한민국 금융정책과 입법을 또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 또 여당 간사로서 앞으로 이런 위기 속에 우리 금융산업이 더욱더 또 살아남아야 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확 줄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국회 소관 상임 정무위 간사로서 더욱더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인 여러분, 금융인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지만 이 문제에다가 또 하나 우리 기후위기 문제 그리고 과학기술이 인간을 추월하는 세 가지가 상호 의존적으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죠. 저는 이 세 가지가 융복합적으로 만난 사회를 수축사회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제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발전한 것은 저는 처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생로병사에서 출발부터 금융이 지원해야 되고요. 나중에 성장기도 지원하고 마지막에 그 기업이 이제 수명을 다했을 때 정리도 금융이 하는 거죠. 한국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지는데 서울경제가 50여 년간 제가 봐온 동안에 우리 금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금융이 강건한 나라가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금융에 대한 모든 상식을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고 봅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런데 옛날에 나 옛날에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서로 꼰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셔서 여러분이 꼰대가 아니라 진짜 존경받는 선배가 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전체 이제 우리 인구 구조와 관련된 개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금융 감독 차원에서 어떤 마음가짐 내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합계 출산율이 어느 국가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인데다가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0.72가 바닥이 아니라고 지금 보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몇 분들을 뵙더니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베이비붐 시대가 100만 명 이상이 인구가 출산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2020년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보시다시피 20만 명 내외의 인구들이 이제 나오는 이런 구조적인 상황들이 이제 함께 이제 맞물린 상황인 거고 아까 이제 초고령 사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는 연수를 그 시기를 보면은 2018년에 고령 사회를 도달한 이후에 초고령 사회를 불과 7년 만에 이제 이게 그 전체 비율도 중요하지만 속도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요. 고령화 인구 자체의 분포도 그렇지만 실제 이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어떤 그 포션을 보면은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저희가 그래도 생산 전력 인구가 어느 정도 계속 늘던 추세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생산 전력 인구와 고령 인구의 이 갭이라는 것들이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로 꺾이는 상황에서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통계청 추정으로만 본다면 2060년, 70년이 지나면 사실은 이게 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큰 문제점인 거고요.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문제는 물론 이게 이제 실물 경제 자체는 당연히 이제 경제 수요의 감소, 노동 공급의 축소라든가 특히나 이제 뒤에 보실 것처럼 인구의 구조 변화가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다양한 이제 다른 추가적인 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에서 실물 경제를 이제 침체시킬 요인이 있다는 거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 여명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축적된 자산이 적은 것들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산운용 형태를 변화시킬지 그리고 고령층이 급속히 지금 빨라지는 것과 디지털화 내지는 그 오프라인의 축소 등과 관련해서 이제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크로하게 본다면은 뭐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다 산업적 문제들이 빨리 변하는 이 그 인구적 상황에서 어떤 임팩을 맞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제 실무 경제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생산 가능 인구랑 1인당 GDP 증가율에 대해서 일단 획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1인당 GDP가 주는 걸로 지금은 통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많이 보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총수요의 감소라든가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증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물론
이제 뭐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뭐 추가적인 여성 인구의 사회 진출 뭐 내지는 노령 인구의 계속적인 이제 노동 시장에 남아 있는 이런 것들은 별도 요인들은 일단은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배제하고 생각하는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처럼 이제 개방 경제와 관련해서는 경상수지 자체가 결국 그런 거겠죠. 이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저축을 아무래도 줄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대내외 상황에서 환과 관련돼서 이제 원 평가 절하 요인이 있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떨어진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자산을 확대를 통해서 소득 수지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경상수지 줄어드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뭐 보완한다든가 다른 요소는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생산 가능 인구 자체와의 어떤 GDP라든가 경상수지와 관련된 추세를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국토 전체에서 균등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되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물론 지금 그러니까 롱텀으로 보면 다들 지금 꺾이는 추세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버텨주고 이제 그 피크가 이제 이 뒤에 좀 있는 것 반면, 지방은 아시다시피 이미 지금 다 피크를 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는 수준이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65세 이상 인구와 이제 그 생산은 이제 뭐 20세부터 40세 사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 인구 소멸 이 징표를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이제 특히나 201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그리고 23년부터 이제 벌어지는 이 양상을 보면은 지방 이제 이 인구 구조 변화가 지방의 어떤 경제 역동성을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고령층의 노후 대비의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고, 그게 이제 자산 운용과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하나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인구의 임팩트가 수도권과 지방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청년층들이 사회 진출하려면 걸린, 예를 들어 뭐 10년 전만 해도 이제 최초 뭐 이제 대졸 취업 평균 연령이 27세 때였다면 지금 31세 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드는 반면 노년이 훨씬 커지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또 있다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이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고, OECD 국가랑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40%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질서적 그게 강한 미국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이런 상황이고, 게다가 또 저희도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뒷단에는 이제 금융자산의 보유보다는 실물자산, 그러니까 여기서 실물이란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인 거죠. 주로 부동산인 건데 90% 이상이 부동산인 건데, 부동산 비중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물론 이제 전 연령대가 다 높긴 하지만 특히나 노령 연령대가 지금 실물 자산의 비중 그리고 부동산의 비중이 큰 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표를 안 넣습니다만 OECD 국가 어디랑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층의 부채 부담 증가라는 건 결국은 이 청년층이 향후 생산 가능 인력으로 저희 이제 노년 인구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뒷받침해야 되는 분들인데, 청년층 자신들이 지금 부채 비율이 계속 최근 들어 특히나 2020년대 이후에는 계속 높아지고 있었고, 높아지는 와중에 이제 청년층이 이제 여기서 길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제 부동산 등과 관련된 영끌 이슈에서 뭐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가상자산이라든가 이제 우리 금투자산과 관련된 투자를 최근에 많이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또 물론 당연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부 이제 그 포모 현상 등과 관련해서 사실 고위험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제 높아진 것들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체 이제 백그라운드인 거고요. 은행 점포 축소와 관련돼서는 당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권에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통계가 너무 명확한 게 이제 전체 인구의 비례적 그 추세보다 지방의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는 훨씬 큰 반면 지방의 점포 축소 추세는 훨씬 더 빠른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만 보더라도 이건 아주 명확한 거고, 그리고 이제 연령별 어떤 금융투자 자산이라든가 연령별 어쨌든 자산 투자의 행태를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중이
명확하게 차이 나는 것들은 사실은 굳이 저희가 뭐 그래프를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금융 이해력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부동산 내지는 일부 특정 금융자산에 치중된 운영 형태를 바꿔야 사실은 이제 롱텀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어떤 대응이 나올 텐데, 이런 어떤 환경들 이제 노인 인구라든가 고령 인구들이 이제 우리 지금의 온라인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그분들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크로하게 보면은 가계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축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지금 한정된 자산 규모에 비해서 지금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빼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소비와 관련된 변화, 그리고 자산 부채와 관련된 변화들이 이제 여러 가지 포지티브한 이펙트와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공존할 수도 있겠지만, 가계와 관련돼서는 적어도 네거티브한 이펙트가 훨씬 크다는 건 쉽게 아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정부의 재정 문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은 뭐 이제 우리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주요 선진국 대비 재정이 건전하다고 지금 평가를 되고 있는데, 이제 주요국 중에서도 이런 어떤 인구 구조 변화 문제와 관련된 재정 문제들이 지금 큰 이슈로 대두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실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기업의 생산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리고 대외적 측면에서도 경상수지가 지금 어쨌든 추세적으로만 보면은 이제 대외 자산의 증가라든가 뭐 자본 수지라든가 소득 수지와 관련된 문제는 별로는 보면은 이것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전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이렇게 매크로에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이제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최근 몇 년 사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 한꺼번에 줄이기 어렵다는 것들은 뭐 여기 계신 금융인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되게 느린 속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인구적 구조 변화든가 대외적 구조 변화 상황에서 저희가 이게 되게 큰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은 현실적 리스크는 아니지만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제 현실적 리스크가 안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자본시장과 관련된 최근에 정부 당국의 어떤 강조가 단순히 뭐 자본시장의 그냥 파일을 넓힌다, 큰다, 산업으로서 금융을 발전시킨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 거시경제적 상황과 관련돼서 이 우리 금융시장, 금투시장 내지는 이제 전체 자본시장이 어떤 의미를 있는지 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나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경제 활성화 관련된 문제도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파편적 이슈로 지방과 관련된 균형 발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이 국가의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은 실물경제 견인 강화, 소비자의 자산 형성 지원, 금융산업의 혁신 및 리스크 관리 지원이라는 세 가지 이제 큰 틀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실물경제 성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기업의 성장 동력 마련과 관련돼서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최근에 이제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금융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그게 고금리라든가 직접 자금 조달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금융권을 통한 여러 가지 것들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저희가 미뤄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물론 이제 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 급격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충격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성의 문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도 있긴 하지만 지금 2% 미만의 그러니까 GDP 성장률을 저희가 목격을 했고, 올해도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가 그래도 높은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2% 초반대, 2% 내외의 성장률만으로는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는지,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국가 성장률이라는 게 결국은 각 요소별 성장률의 어떤 합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자본의 어떤 우리 금융을 통한 자본의 적정한 배분돼 있는 것들을
필요하다면 걷어들이고 내지는 지금 새롭게 예를 들어 모험자본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기업들이 하는 데다가 적정한 그러니까 중장기 저율의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규제 개혁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최근에 하고 있는 부동산 PF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기업 구조조정의 문제들도 사실은 다 여기 맞물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주 친화적 환경 조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뒤에 얘기할 것들과 맞물려 있는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라든가 내지는 회계 투명성 제고가 기업에 무조건 부담을 드리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어쨌든 여러 뭐 개인 투자가 됐건 기관 투자나 내지는 해외 투자가 갖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는 좀 한 번씩 터치를 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다만 어떤 통제적 내지는 어떤 행태 규제적 방법보다는 가급적 시장에서 자발적 유인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효율적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 당국의 몫이긴 한데 저희가 조금 더 뭐 우리 은행, 보험, 금투가 조금 더 산업적 방법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규제를 좀 완화해야 한다는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고민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지방 경제 활성화 관련돼서는 우리 여기 BNK 회장님도 계십니다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반면 또 전통적인 의미의 이제 그 거점 지역이었던 영남과 호남, 광주, 부산, 대구 내지는 창원, 울산, 서울, 뭐 광양 등의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어떤 임팩트가 되게 큰 거고, 이제 여기서 제가 담을 건 아니라서 안 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사실은 뭐 이민청의 문제라든가 노동 정책의 문제, 다원화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동 개혁 이런 큰 틀의 노동 개혁도 있지만 꼭 거기서 결론이 안 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건 간에 이제 지방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는 거고, 그래도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 지방 거점 금융 지주화라든가 내지는 지방에서 관계형 금융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점이 있는 금융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있는지, 또 그리고 경쟁환경 조성이라든가 뭐 조달 비용과 관련된 측면에서 또 이제 예를 들어 뭐 일반 시중은행이라든가 시중금융기관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지방의 이제 관계형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까도 이제 연금 이제 퇴직연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연금을 많이 안 담았어요. 연금까지 담게 되면 너무 많아서. 근데 연금과 관련돼서 지금은 주로 노동부, 고용노동부랑 저희가 수수료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좋은 퍼포먼스를 나는 금융회사들이 좋은 상품 내지는 좋은 성과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장단기 어떤 이해관계 문제라든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지금처럼 특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소비자 보호 실패가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금융상품, 금투상품 판매의 어떤 경로 내지는 판매 방식의 문제 내지는 판매와 관련된 금융회사 내의 어떤 의사결정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시점이 꼭 단순히 어떤 산업이라든가 상품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 내지는 우리 이제 금융업을 하는 분과 내지는 일반 소비자들이 금융업을 하는 우리 뭐 당국을 포함한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를 갖고 어떻게 저희한테 자산을 맡겨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랑 연결돼 있어서, 그게 안 되면은 지금처럼 사실 우리나라 직접 뭐 주식시장이건 어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자기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직접 정보를 취득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비중도 그렇고 뭐 저기 주식시장의 비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약간 반성적으로 생각한다 보면 당국과 우리 업권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들로 징표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신뢰를 쌓지 않으면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미국에서 뭐 401k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가파른,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선진국이라고 봤자 미국만큼 이제 일정한 퍼포먼스를 낸 데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앞서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산성 문제랑 관련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미래 산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된 산업을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가고 있는 건데, 그거와 더불어 사실은 미국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금융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는 사실은
물론 우리랑 다른 또 사업 체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좀 소비자 보호의 문제라든가 소비자 보호 실패 시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좀 고민을 좀 약간 시야를 넓혀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융교육도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노령 금융교육과 예를 들어 금융소유증 금융교육이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린이들에 대한 금융교육 내지는 뭐 군인들에 대한 금융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융자산 운영과 관련된 문제 내지는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돈을 맡겨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어릴 때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학술적으로는 사실 금융교육이 얼마나 이게 기여하냐에 대해서 사실은 입증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차원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군대에서 자살을 형상한 분들이 그러니까 뭐 다만 몇천만 원을 들고 제대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금융교육을 강화해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이너한 이슈처럼 보이는데 전체 그림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되게 별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래도 저희가 뭐 저희 당국도 그렇고 수사기관도 그렇고 정부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뭐 과기정성부라든가 뭐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최근에는 피해 규모가 줄고 있는 거는 많긴 많거든요. 근데 다만 여전히 지금 수천억 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주로 피해가 금융 취약층, 노령층. 근데 아주 최근이라면 한 1년, 2년 사이에는 사실은 또 젊은 사람들이 피해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그런 이제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이게 어쨌든 불법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로 인한 이제 그 임팩트를 주로 받는 계층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도 마찬가지고 되게 불법 사금융이라든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그러니까 특정 연령층에 되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들을 한번 또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최근에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금융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이런 데들도 뭐 통신사와 금융사 내지는 소비자 간에 이제 왜냐면 이게 약간 일종의 이런 거예요. 이제 자동차를 많이 운영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신속한 이동에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로 인한 피해를 사회가 전체적으로 분담하는 그런 개념에서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금융의 디지털화 내지는 금융의 고도화 내지는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외계층에 발생하는 피해 이런 것들을 통신사나 금융사나 내지는 소비자 본인 등이 어떻게 분담하냐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작정 그냥 금융사분들은 뭐 이익이 많이 나니까 책임을 지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파이가 같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 전체가 한번 구조적 관점에서 어떻게 볼 필요가 있냐는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떤 리스크 관련된 측면에서는 이게 아까 우리 홍 의원께서도 클라이밋 체인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기가 최근 몇 년에 되게 강조됐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가계부채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특정 자산에 대한 편중의 문제가 빠른 시일에 통제가 안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많은 사이클이 올 때는 이게 되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작년, 올해, 뭐 적어도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어떻게든 간에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물론 이제 미국이랑 비교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약간 여러 가지 코로나 극복하는 방식도 우리랑 달랐고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가계부채를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게다가 또 가계부채의 어떤 임팩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별 연령별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을 더 이상 저희가 팽창시키는 것들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을 팽창시키기 어려운 게 단순히 그럼 자산의 형성과 운영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에서 결국 여전히 지금 또 금융시장이 중요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은 정부 내에서 지금 통일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적어도 금융당국 내에서는 이 망분리와 관련된 것들은 더 이상 이 금융권의 망분리를 지금 이런 형태로 두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되게 심각한, 적어도 이제 금융당국, 금융위, 금감원 내지는 뭐 기재부 정도까지 해서 그런 공감대가 좀 있고, 이게 물론 이제 이거는 저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게 예를 들어 뭐
길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 분단 국가의 현실이라든가 안보의 문제 내지는 그러니까 보안 당국에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사실은 더 이상 이거를 두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결국 생산성 증대, 그러니까 금융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금융이 높아진 생산성으로 사실은 저비용으로 예를 들어 실물의 자금을 어떻게 공급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디지털화와 최근에 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 문제 이런 그러니까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사실은 생성형 AI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 계신 분들께 설명 안 드려도 될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되게 많은 노력을 내부적으로 해야 되고 금융권에서도 많은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어쨌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러니까 금융 자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와 금융 자체가 높아진 생산성으로 실무 경제의 생산성 제고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어떻게 저희가 고민하냐는 것들이 전체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내지는 어떤 상황 변화에 따른 지금의 저성장 구도를 고착시키지 않도록 타파하는 되게 핵심적인 거라는 인식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다양한 목소리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짧게 보면 밸류업과 관련된 노력이라든가 금융 산업의 뭐 우리 은행 경쟁력 강화라든가 아마 4월 중에는 저희가 4월 말이라든가 5월 초부터는 보험 산업과 관련된 또 개편이라고 말하면 좀 너무 과격한 것 같고 보험 산업의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 조성을 위한 좀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이랑 저희가 또 이제 런칭을 해갖고 TF를 아마 4월 말부터 5월 초 계속 운영할 텐데 그 금투에 대해서는 또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산업으로서의 개별의 업권의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이 이제 금융에 대한 신뢰를 갖고 어떻게 이제 금융을 통해서 자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건 있을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계층 간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노령층과 저기 청소년층 간의 이제 중년층 간의 이제 계층 간 대립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이번에 드린 거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PwC 스트래터지 앤드에서 금융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전우영 파트너입니다. 제가 이제 감독 원장님하고 완전히 개별적으로 발표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 원장님께서 앞서서 이제 기조 강연으로 주셨던 말씀들, 그러니까 뭐 금융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뭐 실무 경제를 견인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깊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저는 그런 감독 방향의 토대에서 금융기관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금융 시스템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인구 구조 변화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고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국가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실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해진 미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증권사의 WM이나 뭐 은행의 PB 관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보았을 때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었던 국가들에 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이나 서비스의 관점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 금융기관들은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 구조의 체감 속도가 더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인구 구조의 변곡점은 이제 시작됐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우리 사회가 인구 구조 변화를 체감하는 중대한 변곡점은 24년, 25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 서울 수도권은 또 이제 청년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또 체감이 더 늦어지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아래에 보신 것처럼 그동안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 세대가 좀 구분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보통 46년생부터 일본은 이른바 이제 단카이 세대라 그래서 47년생 이후를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로 정의하는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베이비부머가 이른바 58년 개띠로 상징되는
해고 정확히 이제 일본하고 미국하고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요 58년생이 드디어 이제 65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요 변곡점에 현재 있고 지금까지는 체감 속도가 다소 늦은 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준비가 좀 더 됐던 측면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금융기관의 어떤 시니어 고객에 대한 인식 부분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금융기관의 어떤 전략적 화두를 보면은 단연 디지털하고 이제 글로벌 진출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모바일 혁명, 뭐 인터넷 전문은행 등장 이런 걸로 맞물려서 고객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젊은 세대를 획득하고 락인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 방향 수립, 뭐 실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량과 관심이 좀 집중되어 있었다고 보고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시니어 고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유는 고령화가 될수록 이탈률이 낮다. 자본곡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기관들의 기존의 기본 가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시는 것 같이 시니어층의 이탈률은 사실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서 앞으로의 시니어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밀레니얼 세대, Z 세대, 뭐 그 둘을 합친 뭐 MZ 세대, 그 다음에 X 세대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뭐 알파 세대, 이런 어떤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분석하기 바쁘지만 앞으로는 이 뉴 시니어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대로 정의하고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자산 분포의 측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뉴 시니어 세대의 자산이 쏠리게 될 것이고 이들의 소비가 결국은 우리 경제를 지탱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들, 이 현재 구조라고 본다면 우리 금융기관들은 이제 뉴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뭐 스마트 시니어, 욜드 이렇게 부르는 이 부자 아빠들이 앞으로 30년은 더 건강하게 살면서 손주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다 사주면서 든든한 금융기관의 고객이 되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뉴 시니어 세대는 자식에게 뭐 부양, 뭐 바라는 게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물려줄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아직 내가 건강하고 내 인생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면서 잘 늙어, 이른바 웰 에이징을 하려고 하는 세대고요.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관심도 높고 뭐 스마트폰 사용이나 뭐 스마트 뱅킹도 굉장히 익숙하고요. 실제로 몇몇 소셜 네트워크, 뭐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 밴드,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중장년의 습격 때문에 젊은 세대가 떠나는 때도 있고, 뭐 음악도 보면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데 보면은 트로트 가수들이 상위권을 막 점령하는 이른바 이제 고령층의 인베이전, 시니어 인베이전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연령대로 자산 구성의 현황입니다. 자산 구성의 현황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가구별 이제 평균이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60대, 70대, 80대, 90대 뭐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이 좀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 자산이 5, 60대에 몰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60대 이상과의 자산 격차는 향후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장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했냐, 저성장기의 사회생활을 시작했느냐, 이른바 이제 대비 격차에 따른 자산 격차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요지요 시니어 세대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 금융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의 부분인데 저희 PwC에서 자문을 했던 뭐 은행권의 데이터들을 좀 보면 신규 유입비 중에서 60대 이상이 의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반응률인데 50대 이상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고정관념이라 그러면 젊은 세대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반응률이 좀 높을 것이고 뭐 타겟팅도 사실은 디지털 채널이라는 게 이제 1, 20대를 이제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어떻게 보면은 5, 60대 고객이 디지털 전환이 더 빠르다. 1, 20대는 이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대만 보지 말고 이 세대의 특징에다가 우리 사회의 특징을 한번 투영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나라 시니어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계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거. 두 번째로 인구구조 변화의 속도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속도가 다르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니어 양극화 측면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인 자산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압도적인 부동산 몰빵,
부동산 불패의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고 계속 오르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뭐 내 집 한 채 정도는 이런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일본에 비교하면은 더욱 극명하게 이제 보여지고요. 앞서서 우리 감독원장님 자료에도 보면 이제 노인 빈곤율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인 빈곤율이라는 통계는 사실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이제 캐시플로우를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령층은 자산이 없는 게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없고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캐시플로우가 없으면은 빈곤한 노인이 되는 뭐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의 과제는 이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금융 자산으로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이 큰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특징은 서울과 지방의 인구 구조 변화에 있어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부분이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서울 수도권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지방은 유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미래가 부산, 대구, 광주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니어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소득 격차, 또 디지털 리터러시, 파이낸셜 리터러시, 금융 접근성의 문제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득 격차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소득층은 결국은 이제 공공의 영역, 재정 정책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지만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은 향후 금융기관의 중요한 고객으로서 이 금융기관에서 이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아랫세대로 이전시키는 역할이 결국은 금융기관의 몫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고령층의 금융 문해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향후에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전에 보지 못했던 대규모 부의 이동을 목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랑 정확히 10년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 이제 딱 어떻게 보면은 75세 인구에 편입이 된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X세대나 MZ세대로 이전할 자산의 규모가 앞으로 20년간 7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9.9경 원으로 전망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단카이 세대에서 앞으로 이전될 자산의 규모가 650조 엔으로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자산만을 얘기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러한 부의 이전의 중개 역할은 금융기관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이런 세대 간 부의 이동이 어떤 형태로 발생할 것이냐 이른바 이제 한국형 웰스 트랜스퍼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형 웰스 트랜스퍼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는 뭐 이렇습니다. 어떻게 부동산에 쏠려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시킬 것이며 고령층의 소득, 즉 캐시플로우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세대 간의 부의 이동도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본시장 성장에 어떤 큰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이제 고령층의 소비를 통해서 국가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금융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 보험, 뭐 증권 같은 금융업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금융권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어떤 이러한 거대한 이동, 그 부의 이동의 흐름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 트렌드에 재빨리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 니즈 트렌드에 대한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융의 자산 관리는 물론이고 이제 노후 생활비, 건강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병원비 지출이나 재산권 이전 같은 복합적인 금융 니즈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50대 이전 세대까지는 대출 중심의 금융 니즈가 주로 있었다고 하면은 60대부터는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니즈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각광받게 될 금융 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소득 니즈 쪽에 있어서는 뭐 영모기지 상품에 있어서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영모기지 상품은 사실상 단일 상품으로 볼 수가 있고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이 이제 형태가 일반적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다양한 민간에서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연금처럼 또 이제 매달 일정 부분 수익이 들어온다는 이제 월 지급식 펀드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면서 사실상 펀드 시장을 장악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2011년도엔 무려 뭐 70%까지 올라갔었고 현재도 뭐 한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아직은 1% 미만이고요.
재산권 이전과 관련돼서는 특히 신탁업의 성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니어 세대는 부모 시니어와 뭐 자식 시니어가 같이 늙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부모가 사망하고 집 한 채 물려줘 봤자 자식도 이제 시니어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동산 쏠림을 이야기했는데, 이 부동산은 여러 자식한테 이제 나눠주기도 좀 애매하고 처분을 해야지 이제 증여나 상속이 가능한데, 신탁이 발달하게 되면 부동산 자산이 금융자산으로 이전될 수 있고, 부의 이전에 있어서도 자식 세대 이전에 세금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의 숫자를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GDP 대비 283%인데 반해서 한국은 불과 이제 GDP 대비 57%고, 그것도 사실은 국내 신탁 시장이 은행을 중심으로 한 특정 금전 신탁이 사실상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고령층 대상으로 이제 포괄 신탁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신탁의 장점을 활용한 이제 맞춤형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탈 라이프 제공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 금융 니즈는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러니까 상속, 뭐 상조, 가업 승계, 뭐 이런 니즈들은 내가 죽어서도 이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금융은 금융 선진국에서 노후 생활 자체를 아예 그냥 금융회사에 믿고 맡기는 이런 토탈 서비스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SMBC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게 단일 신탁 상품 내에서 사후 인생까지도 종합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보험사들을 보면 사실은 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그 사업에 진출을 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시니어 금융을 금융 상품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게 아니고 이제 서비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방 금융기관의 역할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그 BNK를 방문한 이제 이복현 원장께서 뭐 지역금융 발전 협의체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정말 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지방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 시스템이 형성돼 있는 국가, 그게 일본인데, 일본의 어떤 과거 지방 창생 전략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보고 금융청이 지방 소멸에 공동 대응한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의 어떤 금융 접근성의 대안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단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은행 점포는 아마도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상담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생성형 AI는 미래에 금융의 거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 이제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챗 GPT로 되는 이제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자연어의 맥락을 이해하고 내러티브로 풀어내는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WM이나 PB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상담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직원의 역량 편차에 따른 어떤 서비스 수준의 차이도 없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령자의 복합 서비스를 위한 초개인하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완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금융기관, 감독당국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금융기관은 이제는 비전부터 뭐 상품, 서비스, 채널 전략, 인프라 전략까지 사실은 시니어에 맞춘 어떤 사업 전략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왔습니다. 이제 각각의 금융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금융지주 차원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금융 상품과 비금융 상품을 구성하고 결합하고 그에 맞는 운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고령자가 주 고객인 일본의 한 보험사는 아예 회사의 비전까지도 바꿨습니다. 시니어 케어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보안, 건강, 뭐 웰빙을 위한 테마파크, 이렇게 이제 금융회사 자체의 비전을 바꾼 게 2015년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 격차가 딱 10년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딱 10년 전에 이제 바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니어 케어 사업으로의 다각화를 성공해서 이제는 뭐 보험 사업의 20% 가까운 수익을 시니어 사업에서 벌고 있습니다. 지방금융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감하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 투자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지방소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감독원장님이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지역금융 발전 협의체라는 걸 구성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을 위한 조달 기준, 그다음에 감독 기준, RWA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산정 방식, 그다음에 업무 영역 등에 대한 어떤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향후에 저희는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 당국입니다. 그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금융상품 서비스의 확대라든지 막대한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그 역할을 금융업이 담당하기 위해서 일부 금융업권의 활성화, 혁신 촉진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뭐 생성형 AI를 통한 어떤 금융 접근성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부 금융기가 감독 당국의 어떻게 보면 전향적인 의지, 산업 육성의 의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고, 뭐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니어 금융을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금융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부분을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시니어들의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자본시장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떤 자본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실들은 우리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기업, 뭐 다음 세대까지도 모두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금융시장의 자본시장의 발전, 그다음에 성장 기회는 요 시니어 세대의 부가 어떻게 이전되고 시니어 세대가 어떤 금융 서비스를 누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것으로 제26회 서경금융전략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제27회 서경금융전략 포럼으로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